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일본은 지금 도박을 하는 상황입니다. 잘 되면은 일본이 다시 한번 나라가 뭐 올라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은 잘못 굴러가면은 악순환의 고리.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요새 이제 일본의 엔저라 이래가지고 한국에서 뉴스가 많이 나올 겁니다. 일본 상황에 대해서 알기 쉽게 알려드려서 이걸 좀 준비를 했습니다. 대한민국도 요즘 뭐 강달러 이런 것 때문에 원화 변동이 심하고 환율이 뭐 약해진다, 환율 약세다 이래가지고 뭐 수입 물가가 올라가지고 뭐 민생에 안 좋은 영향을 준다라는 이런 기사를 아마 한국에서도 많이 보실 겁니다. 일본은 한국보다 좀 더 심해가지고 엔저가 멈추질 않고 지금 계속되는 상황입니다. 예. 그런데도 그렇죠. 정부 일본 총리 뭐 기시다 총리라든지 일본은행 총재라든지 사람들이 입을 모아가지고 멀었다. 일본은 아직까지도 엔저를 계속 갈 겁니다. 일본은 계속 돈을 찍고 일본은 마이웨이를 할 겁니다. 라면서 이제 계속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일본 내에서도 갑론을박으로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있어요. 일본 엔저란 말은 엔화의 가치가 떨어진단 말이거든요. 왜 그거를 계속 미냐? 왜 그런 짓을 계속 할까라는 의문점이 생기신 분도 있을 겁니다. 일본 경제가 만에 하나 잘못된 일이 생기면은 우리나라도 난리가 나거든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시아 전체가 난리가 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이제 왜 일본이 이런 식으로 정책을 펴는지, 일본 정치권이라든지 일본 국민권에 대한 일본 내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아마 이거 관련해서는 대한민국에 기사가 없을 겁니다. 30년 동안 이제 일본은 무슨 짓을 해서도 이제 불황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나라였는데 이번에 뭐가 되든 도가 되든 그냥 질러예요. 배팅입니다. 잘 되면은 좋은 거고 안 되면은 팍 떨어지는 그런 걸로 보시면 되는데 왜 그런 식으로 도박을 거는지도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먼저 이걸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한국어로 번역 이러면 이게 최근에 일본 달러 대비 엔의 상황입니다. 151, 한 152 가까이 찍다가 쾅쾅쾅 떨어뜨려서 지금은 다시 약간 엔화가 좀 세진 상황입니다. 왜 이런 식으로 나왔냐면은 일본은행이 이게 개입을 해서 그렇습니다. 너무 극심한 엔저가 지속적으로 되다 보니까 이거는 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시장에 있는 엔을 사들이고 달러를 파는 걸 한 겁니다. 흔히 말하는 일본의 외환 보유고를 가지고 이렇게 시장에 개입을 한 일입니다. 이거를 이렇게 왜 이렇게 하나라고 했을 때 투기 세력들의 흔히 말하는 이제 청산 한 방에 이제 새벽에 들어가서 빵빵빵 쳐내는 겁니다. 한국 내에서도 일본에나 달러당 150엔대 무너졌다 이래가지고 이렇게 보도를 많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엔화 가치가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하는 거고 당장 이것뿐만 아니겠습니까? 일본 9월 소비자 물가 31년 만에 최대 3% 상승. 엔저 영향으로. 소비자 물가가 오른단 말은 시장 가면은 아니 뭐 슈퍼 가면은 마트 가면은 그 사는 물건값이 오른단 말이잖아요. 여기 관련해 가지고도 아사히 신문이죠. 한국어로 번역 똑같죠? 예. 9월 소비자 물가 31년 만에 3% 상승. 소비자 물가 3%는 소위 우리나라 사람들 기준 아니면 해외 다른 나라 사람 기준으로 했을 때 오른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일본에서 난리가 날까라고 했을 때 일본은 물가가 안 오른 나라입니다. 예, 물가가 안 오르고 디플레이션에 빠진 나라예요. 31년 만에 뭡니까? 적어도 30대 친구들은 이걸 처음 겪는단 말이에요. 40대 초반 사람들도 본인이 경제활동 시작하기 전에 있던 일이니까 모를 겁니다. 일본은 물가가 오르지 않는 나라인데 슈퍼 가니까 가격이 오른다네 10월달부터. 오마이갓 나라 망해요. 이런 일은 일본에는 없었는데 천지개벽해요.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일본 소비자들이 엄청 난리치는 겁니다. 저는 나쁜 거다 이런 식으로. 어릴 때 백행이었던 것은 지금도 백행인 게 당연하다 그런 생각이었는데 일본 뉴스라든지 그런 거 봐더라도 이거는 큰일이다라고 표현하는데요. 물가 오르는 건 정상인데 왜 큰일일까라고 했을 때 월급이 안 올라서 큰일인 겁니다. 그러니까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똑같이 이러잖아요. 엔저 쇼크 1물가 30년 생각도 100엔 스시가 사라진다. 맞습니다. 100엔 스시 사라지고 있습니다. 왜냐면 가격이 올라야 되니까 110엔 스시입니다. 지금 달러당 150엔의 거대한 의미. 일본 열도는 정말 위기일까? 상상해야죠 여러분. 대한민국 걱정을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나라가 어딘지 압니까? 한국 사람? 아니죠. 일본 사람입니다. 일본 걱정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은 나라가 어딘지 압니까? 한국입니다. 서로 이제 야 쟤들 언제 망하냐 이러다가 망하는 거 아니야 이래가지고 이게 하나의 중요한 이제 컨텐츠라는 거죠. 서로가 한일 간의 사이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시아 경제도 똑같죠. 기록적인 이제 1물가 30로 최대 상승.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나 즉 뭐다? 더 망가지냐
이래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것도 있고, 일본 내에서는 이제 어떻게 돌아가고 있냐라고 했을 때 이거죠. 10월 21일 최근 뉴스네요. 일본은행 구로다 총재, 물가 상승은 일시적입니다. 아까 그 3% 31년 만에 올랐다 했잖아요. 이거는 그냥 지금 잠깐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난리 떨 일이 아니에요. 일본 사람 슈퍼 가서 물건 가격 올랐다 하더라도 일본은 금융 완화를 계속 할 겁니다 라고 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아저씨 맨날 쳐는 이 얘기예요. 금융 완화가 뭡니까? 돈을 계속 찍어가지고, 일본은 아직까지 불경기이기 때문에 시장에 돈을 유통을 많이 시켜가지고 좀 더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을 만들어야 됩니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아저씨가 말하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뭐에 기반해가지고 얘기를 하냐면은, 한국어로 번역, 아베노믹스입니다. 왔다. 아까 저 일본은행 총재 아저씨를 임명한 게 아베 전 총리입니다. 그러니까 아베노믹스 자체가 기본적으로 돈을 찍어가지고 경기 부양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일본은 버블 붕괴 이후에 불황해서 일본 일어설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 해야 된다. 그러면 뭐 돈을 찍다 보면은 인플레이션, 물가가 안 오르는 일본의 물가가 오를 것이고, 시장에 돈이 많이 돌다 보면은 기업들도 언젠가 사람들 급여도 올라주고 장사도 잘 되고 만만세일 거다라는 게 아베노믹스이기 때문에 이 아베노믹스를 계속 어떻게 합니까? 견지하는 거예요. 이 정책 자체를. 근데 기시다 정권도 똑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대한민국도 이런 뭐 금리 올린다 이런 말 나오잖아요. 한국은행이. 그다음에 미국도 그 FRB 나와서 금리 올린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다른 나라는 금리 올리고 허리띠를 졸라맨다는데, 일본은 허리띠를 졸라매는 게 아니라 허리띠를 풀어가지고 바지를 벗겠다. 이렇게 돌아다닌다. 당연히 이렇게 시장이 가는 거지. 그래도 뭡니까? 이걸 용인이 되니까 이런 정책을 펴는 게 아니겠습니까? 일본은 어떤 금융자산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을까라는 일본의 이제 그 금융 통계인데, 일본은 이런 뭐 예를 들어 금융자산 보유액 70대 평균 얼마입니까? 이게 만이니까 2,200, 우리한테 2억 2천, 60대는 한 2억 4천, 50대 1억 3천, 40대 9천만 원. 그런데 기본적으로 다 예금으로 돈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으로 봤을 때 투자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없어요. 자산 대비에. 그렇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은 돈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돈을 안 굴려요. 당장에 일본의 은행 예금 금리가 얼마라고요? 2022년 7월 17일 0.001%입니다. 일본은 제로금리예요. 이래도 돈을 안 써요. 이게 제일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얘들에겐 충격을 줘야 돼요. 안 그러면 이 30년 동안에 이 역사는 반복된다고. 일본은 그냥 이러다가도 또 다시 그래 일본은 변하지 않아 그냥 간단 말이야. 즉 뭐다? 이제부터 물가가 올라가. 그러면 너 어떻게 할래? 네가 지금 갖고 있는 예금을 이대로 안 돼. 내가 자산을 불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그런 생각으로 뭡니까? 돈을 굴릴래? 아니면은 네 계속 예금 놔둬두면은 당신의 돈 가치는 계속 낮아집니다. 주식 투자를 하든 FX를 하든 뭘 하든 네가 네 자산을 굴리지 않으면은 물가는 올라가고 너는 가난해질 거야. 이걸 계속 신호를 줍니다. 시장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근데 바뀌나요? 잘 안 바뀝니다.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의도 파악을 잘 안 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게 흔히 말하는 일본은행이 하고자 하는 것과 이 시장에 대한 미스매치 얘기를 좀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의 의식이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아요. 31년 만에 물가가 겨우 3% 올랐다니까. 그런데 갑자기 자 이제 물가 오르면은 내 돈의 가치가 낮아지면은 나는 이제 내가 갖고 있는 적은 돈이지만은 자 이걸 갖고 어떻게 해볼까? 달러를 벌어볼까? 달러 투자? 아니면 뭘 해볼까라는 생각을 할까라고 했을 때 아니에요. 절약을 합니다. 이게 일본의 악순환이에요. 바깥의 방송에서 일본 절약 얘기 많이 하잖아요. 더 절약하는 거야. 그럼 이 아저씨 뭐 할까? 더 돈을 푸는 거예요.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요. 어떻게 해? 이래도 절약해? 자, 더 풀어봐. 어디 한번 갈 때까지 가자 임마. 자, 100엔짜리 스식이 아니라 이제 200엔짜리다. 뭐 300엔짜리 가겠지. 그럼 사람은 어떻게 할까? 아무것도 안 사요? 그러면 죽어요? 뭐죠? 이런 식으로 약간 이제 흔히 말 기싸움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단점이 있죠. 뭐 평생 돈을 찍어서 할 수 있을 것 같으면은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게 버틸 수 없는 시기가 옵니다. 자, 그게 언제일까? 라고 했을 때 일본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일본어서 하는 것 중에 하나죠. 먼저 이거네요. 연합뉴스네요. 일본 상반기 무역 적자 105조 원. 반기 기준 사상 최악 무역 적자가 계속되고 있다. 거기다가 또 플러스 해가지고 일본 8월 경상수지 흑자 5,800억 원. 37년 만에 최소. 일본은 지금 무역 수지가 엄청 적자예요. 왜? N저니까 해외에서 사오는 게 비싸지잖아요. 전체적인 경상수지에서도 이게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일본이야 날 얘기할 때 일본이 왜 안전할까? 일본이 왜 무너지지 않을까라는 내용을 얘기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대외 자산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대외 순자산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뭐 미국 국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경상수지가 흑자입니다. 일본이란 나라는 늘 흑자를 내는
안정적인 나라입니다. 라는 게 일본 엔화를 대표하는 키워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엔화 약세가 계속되고 무역 수지가 적자가 계속 누적되고 더 커지겠죠. 그러면은 이 경상수지에서도 어떻게 됩니까? 적자가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일본에서도. 그러면 뭐야 이거 일본이라는 나라의 경제가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네 라는 흔히 말하는 시장에 신호를 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서 이 경상수지에 관해서는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이 그래프를 봤을 때도 엔저가 더 심해지면은 무역 적자가 더 심해진단 말이잖아. 그러면 나라 경제가 딱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걸 뭔가 고쳐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아저씨는 돈을 찍는 데잖아. 그럼 엔저가 계속 된단 말이에요. 못 쓴대죠. 뭔가 말이 안 되잖아요. 한국에서도 일본 보도가 됐을 때는 일본 상반기 무역 적자가 뭐 사상 최악이다. 일본에서도 똑같은 방법입니다. 아까 말한 무역 적자 이것만 강조를 해요. 그런데 이게 사실 하나 더 봐야 되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이 기사에서. 이게 뭐냐면은 자동차나 철강, 반도체, 전자부품 등이 늘어나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19.6% 늘어 이쪽도 과거 최대 이겁니다. 이게 일본이 걸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거는 강조가 안 되지. 왜? 어쨌든 수입을 많이 하니까 수출이 사상 최대라 하더라도 플러스 마이너스로 지금 마이너스면 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맹점입니다. 뭔가 이 수입 쪽 이쪽을 손만 좀 보면은 바꿔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일본이 무역 적자가 계속될까라고 했을 때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바로 하나가 있죠. 뭡니까? 이거를 보여드리면 되겠네요. 일본의 원자력 발전소의 설비 이용률입니다. 일본은 원래 원자력 발전을 많이 돌리던 나라예요. 그러네. 80% 이상 돌릴 때도 있었고 70% 가까이 돌릴 때가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67.3%가 3.9%까지 떨어지고 어떨 땐 0%까지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일본 무역 수지 적자에서 제일 많은 비중 차지하는 게 뭡니까? 에너지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원전을 막 재가동을 시킬 수 있나요? 못 시킵니다. 왜? 후쿠시마. 여론적으로 그렇죠. 그렇죠. 여론적으로 일본은 원자력이 안전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일본 사람들에게는 씨알도 안 먹혀요. 지금까지 그랬습니다. 왜? 원전 안 돌리더라도 화력발전소 돌릴 수 있잖아. LNG 수입하면 되잖아. 석탄 수입하면 되잖아. 아 맞아. 지금까지 그랬어요. 그랬습니다. 응. 안 써도 되네라고. 천연가스가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해가지고 일본이 1000만 톤 이상을 더 수입을 합니다. 2009년도랑 2019년도 비교해서. 에너지 이런 것에 대해서 수입이 예전보다 비중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원전을 못 돌리기 때문에. 근데 일본 자민당은 원전을 돌리고 싶습니다. 예. 그러면 작전을 잘 짜야죠. 일본 사람들한테 그냥 원전 재가동한다면 일본은 씨알도 안 먹힙니다. 약간 여론 플레이를 치죠. 어떤 식으로 여론 플레이를 치냐면은 올해 10월 20일 뉴스네요. 원전 40년율 철폐, 탈탄소의 유효. 원전은 뭐다? 탈탄소에 유효합니다. 이게 원래 일본 법으로는 40년 지나면은 폐로를 시켜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됩니까? 상한을 없애버립니다. 화력 발전소를 계속 돌리면 그 탈탄소 못 따라가니까. 그렇지.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기존 원전에 있는 수명 좀 늘리겠습니다. 이거를 일단 오케이 시켜둡니다. 예. 그리고 나서 국회에서도 이제 바람잡이를 합니다. 일본의 경제 산업성 대신 니시무라. 오 나왔구나. 역사적인 엔저다. 수입품의 물가 상승은 가계 부담이 너무 심각하네요, 여러분. 난리가 났어요, 지금 일본. 엔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들어보세요. 원전을 한 기를 가동을 시키면은 LNG 수입을 100만 톤을 줄일 수 있어요. 당장에 봤을 때 2009년에 대비해서 2019년에 LNG 수입이 1000만 톤이 늘어났거든요. 일본이. 그런데 원전을 10기만 돌리면은 무역 수지가 개선이 되면서 땜빵이 가능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 이 엔저에 대해서 기업은 수출을 늘릴 수 있는 기회가 계속 지속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유지가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제일 하고 싶은 일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일본이. 근데 일본 사람들이 여기까지를 아직 받아들일 수준이 안 됐어요. 왜? 아직까지는 버틸만 하거든. 그래도 흔들릴 만한 얘기네요. 그럼 이것만 밀까? 아니죠. 자동차나 철강 반도체에서 수출액이 늘어났다 했잖아요. 예. 수출이 뭡니까? 과거 최대야. 야, 이거 할 수 있네. 일본 제조업 죽었다 생각했는데 예전에 한창 뭐 소니 뭐 잘 나갈 때보다 지금이 더 엔저 효과를 많이 받고 있네. 왜? 수출이 과거 사상 최대니까. 자, 그러면은 해외에 있는 공장을
일본으로 빨리 돌려가지고 일본 내에서 생산하면은 일본 사람들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가 더 늘어나고 내수 경제가 더 탄탄해지는 효과가 생기지 않을까. 지금보다 더 엔저의 효과를 더 펌핑시킬 수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최근부터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죠. 예, 일본 정책투자연구소입니다. 엔저로 인해 제조업들의 생산 거점의 국내 회기가 어느 정도 진행될 수 있을까, 이런 연구 자료를 냅니다. TV 아사히네요. 엔저로 인해 일본 기업 국내 회기 가속화된다. 중국보다 20% 더 싸게 만들 수가 있다. 거기다가 또 공장 들어오면 지역 경제도 활성화가 되네. 당장 이걸 하는 기업이 있죠. 박간의 영상에서 소개하는 아이리스 오야마라는 기업이 일본의 국내 생산 거점을 옮겼습니다. 한국에서도 좀 물건 판매하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어떻게 돼? 빌드업을 쳐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가속화되면은 이게 더 최대가 되겠지. 공장이 더 늘어나니까. 이거는 이제 좀 이제 외부적인 요인인데, 이게 최근에 이제 일본에서 좀 화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일본 경제신문이네요. TSMC, 대만 기업이죠. 소니랑 합작해가지고 일본 큐슈에 있는 구마모토에 반도체 신공장을 만든다. 여기에 자동차 부품 회사인 덴소도 돈을 넣어가지고 같이 반도체를 만든다라는 뉴스가 작년 2011년에 나왔었습니다. 한때 그게 나와서 그 좋아했었네요. 그렇죠. 뉴스에서. 근데 이게 단점이 하나 있었죠. 진짜로 하이테크 최첨단 초정밀 공정 반도체는 대만 본토 미국에서만 만들고 일본에서는 그냥 양산형 반도체, 야 뭐 기술 유출 안 되는 거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공장 만들게 이랬는데 일본이 아이고 그래도 그게 어딥니까? 아이고 짱짱맨 TSMC 감사합니다 이랬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국제 정세가 바뀌죠. 월스트리트 저널이네요. 대만 TSMC 일본에서 생산 증강 검토, 지정학 리스크 저감. 이거 뉴스 보셨나요? 시진핑 대만 통일 강조, 종신집권 명분으로 활용하나 이래가지고 지금 중국의 곰돌이푸 아저씨가 3기째 하겠다고 확정됐죠. 공약 중에 하나가 대만을 이제 하나의 중국으로 만들겠다. 대만에 대한 뭔가 좀 압박? 이런 게 좀 많이 나왔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건이 갑자기 확 바뀌는 겁니다. TSMC 1 생산 라인 추가 검토. 예, 기존의 대만 내에 있었던 정밀 공정까지 일본으로 올 게 아니냐라고 해가지고 일본은 지금 이것 때문에 상당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반사 이익을 얻는 거죠. 중국의 저런 행보 때문에. 예, 올해 7월 됐는데 TSMC가 부르는 반도체 관련 기업이 큐슈 진출이 잇따라. 이래가지고 일본의 큐슈가 하이테크 산업단지를 지금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래 큐슈라는 지역이 뭐 대한민국도 온천 가신 분이 계시겠지만 원래 공업단지거든요. 자동차 철강으로 유명한 데입니다. 근데 자동차 철강이 해외 이주한 다른 지역으로 많이 뺏겼어요. 그래서 큐슈가 원래 반도체 르네사스라는 기업이 좀 있어가지고 그걸로 했었는데 규모가 좀 작았죠. 지금은 전략적으로 일본에서 반도체 기업 다 들어와라, 큐슈에서 만들어라를 좀 치고 있거든요. 이걸 알 수 있는 게 큐슈 반도체 관련 서플라이 체인 맵이래 가지고 일본이 정책적으로 이렇게 큐슈 지역, 구마모토 지역을 중심으로 각종 기업, 옴론, 제이텍, 그다음에 도쿄 일렉트론, 그다음에 소니 뭐 붙어 이래 가지고 각종 기업들을 큐슈에 모아두고 있어요. 일본은 여러분 뭡니까?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기계도 만드는 나라예요. 걔들부터 원재료까지 큐슈 내에서 해결이 가능하다가 일본의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반도체 전략. 그러기 위해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를 모으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돼? 아까 말한 것처럼 일본 내에서 뭔가를 만들었을 때 메리트가 생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산업까지 머물러 가지고 기업들 조으라고 엔저를 많이 좀 용인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 이제 박간의 방송 얘기하는 것 중에 이것도 있죠. 관광입국 추진 강요회의. 관광산업으로 나라를 세우겠다. 예, 이게 올해 10월 11일에 일본이 강요회의 중에 한 겁니다. 대충 이게 내용이 관광입국 추진 기본계획을 해가지고 2025년까지 3개년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코로나 이전만 하더라도 연간 관광객이 3,188만 명이 왔습니다. 그리고 2030년을 목표로 6천만 명을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관광객이 일본에 많이 오려면 뭐 해야 됩니까? 일본 물가가 싸야죠. 일본이 다른 나라 가는 것보다 코스트 퍼포먼스가 좋아야죠. 아까 말했지만 돈을 찍어낸다, 엔저를 유도한다는 게 여러 가지 정책이랑 얽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기업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여러 가지 정책은 미리 준비를 해두고 있지만은 민생 관련해서는 그렇게까지 크게 하진 않습니다. 왜? 민생한테 해봤자 일본 사람들은 돈 안 쓰고 저축하고 절약하고 경제 활성화 뭐 그런 거 잘 안 하는 게 일본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 중심으로 뭔가 엔저를 타겟책으로 받아가지고 일본이 계속 좀 뭔가 있잖아요. 하는 게 일본의 기본적인 목표입니다. 이게 실현이 된다면은 어찌 보면 불황에서도 극복을 하고 수출 선진국, 경상수지 계속 흑자국, 관광 선진국,
뭐 다 할 수 있네요. 그 반도체까지 들어오니까 하이테크 선진국까지 다 가질 수 있겠네요. 대신 이게 될 거라는 보장은 없으니까 도박이란 말을 쓰는 거겠죠. 지금까지 이런 도박을 못 했던 거예요. 왜? 일본만 돈을 찍어서는 안 됐던 거야. 미국도 돈 찍고 다 찍었었으니까. 근데 다른 나라들이 허리 졸라맬 때 일본만 돈 찍으면 어떻게 됩니까? 효과가 배가 되죠. 그러니까 지금이 찬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도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멈추는 겁니다. 계속 가는 겁니다. 그렇구나. 이거는 위험합니다. 바로바로 뭔가 엔저 대책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은 부하 만 나옵니다. 있는데 예. 그래도 이런 현실도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이게. 일본이 불황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이유 중에 제일 큰 이유. 이거를 뻔해야죠. 고령화. 노동 인구가 줄고 나라의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엄청 늘어나는. 현재 일본의 고령화율 28.9%. 인구의 3명 중에 1명 가까이가 할아버지 할머니란 말이에요. 일을 못한단 말이에요. 부양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세금을 써야 된단 말이에요. 고령화 사회가 더 진전되기 이전에 좀 더 뭔가 도박을 쳐야 됩니다. 일본의 나라를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예, 일본 내각부에서도 인구 감소에 대해서 일본이 나라의 타겟책 이래가지고 예전부터 이렇게 막 씁니다. 경상수지 추이 이런 거 있잖아요. 에너지 수입 증가. 이걸 막아야 된다. 원전 돌려야 된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얘기를 하면서 이거를 타겟시키려고 계속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늘 얘기하는 박하진 박사님 경제 남일이 아니죠. 일본의 현재 고령화율 28.9%. 2065년 고령화율 38.4%잖아요. 방송을 보고 계시는 대한민국 여러분들, 한국의 통계청 사이트입니다. 연령계층별 인구 구성비 나오죠. 현재 일본의 상황을 우리나라는 2030년에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2040년이 되면은 일본보다 더 심해집니다. 2060년대 기준으로 하면 대한민국이 일본보다 좀 더 많이 힘들어집니다. 참고로 이 통계가 여러분 희망적으로 잡은 통계입니다. 이것보다 악화되면 악화되지 이것보다 좋아질 미래는 대한민국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불황이라는 게 노동인구가 줄어들고 일하는 사람이 줄어들면은 소비도 줄어들잖아. 나이 드시면 많이 안 먹잖아요.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먹잖아요. 밖에 나가잖아요. 다 관련이 있거든요. 예, 그럴 때 우리나라가 특히 일본의 저런 모습에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당장에 다가오고 있는 우리나라의 미래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방송 준비하면서 제가 이제 울산 사람이다 보니까 이거 기사를 오늘 우연하게 봤거든요. 사람 급하게 났는데 조선소 외국 인력 수천 명 들어온다. 이렇게 울산 뉴스인데 여러분도 뭐 요즘 이제 조선업계 한국에 사람 부족하다, 일손 부족하다 이런 거 많이 보시죠. 아, 그렇구나. 그러다 보니까 제가 사는 울산에서도 현재 울산 동구에서는 2,800여 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조선업에 종사 중이고 향후 4,000여 명이 추가로 들어온다. 조선업계는 향후 9,000여 명의 추가 인력이 들어온다.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국적 등을 가진 외국 근로자가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이건 피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일해야 되니까. 누군가가 해야 되니까. 이 사람이 일하는 사람만 들어와요? 아니죠. 가족이 들어올 수가 있겠죠. 아, 가족분들도 그렇죠. 그러면 가족이 들어와서 정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민사회라는 게 대한민국에서도 문제로 나오는 겁니다. 예, 사람이 정착을 하고 어떻게 되고. 이게 아까 말한 출산율 떨어지고 뭐 하면은 뭐 이게 당장에 눈에 보이는 거예요. 오늘 얘기하는 일본의 이런 N저 정책. 어쨌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일본은 지금 도박을 하는 상황입니다. 안 그러면은 불황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일본이라는 나라가 지금 가만히 있어도 불황이고 가만히 있어도 디플레이션에다가 나라가 성장 원동력이 없는 나라인데 뭔가 다른 나라랑 다른 방식으로 하나 찬스가 왔을 때 희생을 하고 나라가 살아야 된다. 앞에 먹고 살 수 있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일본은 지금 뭡니까? 그렇죠. 일본 국민들, 생활하는 서민들 31년 동안 물가 오르는 걸 본 적이 없었는데 물가 오르면 나라 망하는 거 아닙니까? 나라 망하든 말든 기업들이 수출 잘하고 해외 나간 기업들이 돌아오고 니들이 반대하는 원전 돌아가가지고 이거 수입하는 것 좀 줄이면 일본 살 수 있다 라는 이런 국가 정책과 대변되는 이런 상황. 잘 되면은 일본이 다시 한번 이거 제조업부터 이래가지고 나라가 뭐 올라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은 잘못 굴러가면은 악순환의 고리. 안 그래도 경제 침체인데 아예 헤어나올 수가 없는 진짜 도상국가에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게 일본 경제라는 겁니다. 요시. 내가 말했지만 저건 좋은 건 아니에요. 도박을 한다는 게 국가가. 민생을 무시할 수 있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반대말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저런 식으로 하면은 여러분 바로 정권 교체합니다. 일본은 저래도 자민당을 안 바꾸니까 가능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저렇게 하고 민생이 힘들다 하더라도 그래도 자민당 정권이 계속되니까
저걸 빅플랜으로 잡아가지고 미는 거예요, 지들이. 이 부분 오사 아주 중요한 위기 아닌가요? 그러니까 기시다 총리가 바뀌더라도 다음에 다른 총리가 오더라도 저걸 밀어요. 다 자민당. 자민당이니까. 그죠? 일본이란 나라를 위해서 그렇죠. 적은 국민들 고생해라라는. 그렇죠. 그러니까 저게 하루 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도. 야, 슈퍼 가서 이제 예전 같으면은, 이 돈 가지고 장바구니 가득하게 사는데 이제 장바구니 반도 못 채우는데, 야, 그래도 돈 안 써. 절약? 너 임마! 이러고 있잖아요. 이래도 사람들이 그래도 자민당 선생님을 믿습니다. 라는 게 있으니까 지들이 미는 거지. 지금 일본 야당은 뭡니까? 서민 경제 힘드니까 일본 감세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계속 그렇죠. 잠깐! 돈을 찍고 감세를 한다 이래가지고 영국에 누가 45일 만에 내려갔던 게 드러났는데 그러니까 자민당이 계속 가는 거예요.